이렇게 굳은 날씨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진짜 문의는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페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큰 장소로 바꿔야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오늘 날씨 때문에 좀 늦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10주년을 기념하면서 10주년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컨퍼런스 자비 없는 시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행사를 마련을 했고요. 이번 컨퍼런스는 교황님의 문헌과 활동들을 짚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의 역할을 함께 좀 고민하고 나눠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교회는 어떤 태도를 다해야 할지 좀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또 의료 현장에서 비슷한 고민 나누고 계신 정영준 선생님도 초대해서 이번 자리 마련했습니다. 컨퍼런스는 발표자들의 발표와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발표는 각각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민 신부님 발표 들어볼 텐데요. 네, 저희 센터 부소장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의 사회사도직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학적 배경을 이루는 맥락 가운데 특히 민중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말로는 푸에블로 신학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그 푸에블로 신학에 관해서입니다.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또 영미 쪽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문에 그 Theology of the People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름으로 영미 쪽에 들어오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영미 쪽에 소개된 건 되게 오래됐는데요. 그냥 푸에블로 신학 또는 제 식으로는 아르헨티나 민중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좀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영미 쪽에 알려진 게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를 추적하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해방신학은 오지기 싫어했는데 요 푸에블로 신학은 엄청 좋아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된 게라라든지 텔로 같은 분들 신학자들이 영문판 번역을 보면은 의외로 좀 연구가 되게 최근인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푸에블로 신학이 그냥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보다는 좀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겠지만 굉장히 저희의 화두 중에 하나를 좀 건드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푸에블로 신학이 이름이 사실 안 붙는데 푸에블로 신학이라고 해야겠죠? 마음대로요. 이게 푸에블로는 people, 민중 신학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한국의 민중 신학하고 이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푸에블로 신학은 이름은 민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걸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푸에블로 신학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출발점은 당연히 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물론 흐름들은 있었지만은 2차 바티칸 공의회와 더불어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쪽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어떻게 사목적으로 놓아낼 것인가에 대한 작업을 하죠. 그게 우리가 셀람2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메데인 문서로 더 유명한,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냥 셀람2라고 부르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셀람2가 그 2차 그 메데인 그 회의고, 셀람3가 푸에블로 그인데, 셀람2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1968년도에 그 메데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코카인으로 유명한. 거기서 주변인들 그 코카인의 산지에서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 사진이 그때 나왔던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녹여보자 해가지고 사목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라틴 아메리카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주교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사목 파스토랄 플래닝이라 그럴까? 이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메데이 문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68년도에 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66년도에, 그러니까 메데인 주교회의 이전부터
어떤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그 코팔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 코미션 에스코팔 데 파스토랄, 그러니까 사목위원회입니다. 그 주교의 주교 설립 사목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거 뭐냐? 여기서 했던 거는 여기 보면은 써 있잖아요. 프리오리 다데스, 그러니까 그 이쪽에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사목을 위한 우선순위 같은 거를 다 정해가지고 그 사목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한 거죠. 66년대에 만들어진 이 코팔, 이게 66년부터 72년도까지인가 74년도까지 이 정도밖에 안 있긴 한데, 이 코팔이 그 푸에블로 민중신학 요게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때 코팔 그 아르헨티나 주교회의에서 만든 그 사목위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끼어들거든요. 여기 딱 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마에스트로 데 테올로기아, 신학의 거장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루치오 게라라는 분이고, 이분이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그 민중신학, 푸에블로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제 중심은 아니고 평신도 신학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좀 달라요. 이 게라라는 분, 이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게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무슨 체포될 마약상 같이 생겼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텔로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평신도 분이시고, 그 인터넷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그 해상도가 되게 이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아무튼 저 보면 무슨 그 잠자다가 잡혀온 범죄자 얼굴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텔로라는 분이고, 앞서 이 게라라는 분은 여기에서 근사하게 나왔고, 실제로 이분은 교회에서 되게 큰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분 말고 이 텔로는 나중에 교회 쪽이랑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르헨티나 대주교님이 약간 되게 단죄해가지고 나중에 이분 사후에 추모 논문 그 책대 추모, 그러니까 추모하는 논문집이 만들어질 때, 그때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주교, 그러니까 그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글을 하나, 추모의 글을 쓰죠.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이분을 대접하지 못했지만은 굉장히 이분 훌륭한 분이시고 뭐 그런 이야기, 약간 사과하는, 교회 입장에서 사과하는 글을 씁니다. 이분이 텔로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신금을 울리는 모양새가 되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이렇게 COEPAL, 앞으로는 그냥 코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 코팔, 그러니까 주교님들, 아르헨티나 주교님들이 설립했던 사도직, 아니야, 사목위원회,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선순위도 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써있죠. 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 아르헨티나를 위한 사목계획 수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에블로 신학은 독특하게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그 중에서 특히 아르헨티나에 좀 특별한 식으로, 좀 특화된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 그 푸에블로 신학의 특징을 좀 이렇게 형성을 하죠. 자, 그러면 그렇구나. 2차 바티칸 공회 열렸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주교님들이 거기서 막 진짜 막 삘 받으셔가지고 막 우리 뭔가 진짜 해볼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1966년에 사목위원회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사도직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68년도에 메데인, 그 다음에 70년인가 71년도에 푸에블라, 그쪽에서 또 라틴 아메리카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만들죠. 근데 이 흐름 속에서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푸에블로 신학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 도대체 푸에블로 신학,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테올로지카 델 푸에블로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본에서는 Theology of the Peopl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푸에블로 신학이 도대체 뭐냐? 일단 언어들이 보면은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푸에블로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안티푸에블로, 그러니까 반민중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약간 막시즘의 이렇게 변증법적 개념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국이라는 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민중문화라는 거, 또 민중종교라든지, 그러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게 요런 게 있거든요. 그 종교의 개념 중에서 official religion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official religion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죠? 그게? 뇌피셜. 네? 뇌피셜. 뇌피셜 릴리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중 그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약간 종교학에서 보는 흐름이 있어요. 종교 사역 쪽에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가톨릭에 놓고 보면은 이렇게 가톨릭의 뭐 주교회 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해주는 거를 오피셜 릴리전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청년들이 막 밑바닥에서 어떤 독특한 신시민이를 하는 거를, 그거를 민중 종교심이라고 퍼블릭 릴리지어스티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이게 공적인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푸에블로 신학에서, 요 아르헨티나 민중 신학에서의 핵심은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이게 서구의 그 스페인이나 이런 그 식민 제국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라틴 아메리카가 기독교화돼 있고 식민화가 됐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민중들의 종교심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요렇게 갑니다. 이게 해방신학이 기획하고는 좀 다른 궤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약간 설이 좀 그 푸에블로 신학이 신학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였던 게라라든지 텔로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이나 그 막시즘하고 철저하게 거리를 둡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읽었던 책은 누네스인가 뭐식인가 아무튼 약간 후속 세대인데, 이쪽은 자신들이 민중신학이 해방신학의 하부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자기 이해가 좀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서 일단 막시즘하고는 마르크시즘하고는 약간 좀 선을 긋는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핵심의 그 푸에블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거든요. 문화.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방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의 신학적 방점에 두는 요런 푸에블로 신학의 뿌리는 그럼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쁨과 희망 53번 요게 그 관건이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마그나 카르타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 뭐죠? 가우디움 에스프스 기쁨과 희망 53번이 A, B, C 세 개의 그 절로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 세 번째 절을 하나의 중거점으로 삼습니다.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인간의 문화는 필연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측면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뭐 흔한 얘기죠. 근데 문화라는 말은 흔히 사회학적, 민족학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게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에스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남미 쪽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에스닉이라는 단어를 잘 쓸 일도 없고, 민족 하면은 뭔가 피 끓고 그렇지만은 에스닉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그저그러 한 단어거든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한테 에스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면은 에콰도르 사람이든 뭐 어디 사람이든 뭐 아르헨티나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물론 아르헨티나 국민으로서 또는 엘살바도르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있지만, 그거 말고 에스닉 아이덴티티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유럽, 스페인 쪽 그 피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인디오 피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쪽 혼혈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규정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쁨과 희망이라는 교황청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이 에스닉한 부분, 다시 말하면 문화라는 것은 사회적이면서 에스닉한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에스닉한 뿌리, 문화적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적하게 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푸에블로 신앙에서 중심이 뭐냐 하면 문화라는 거. 그리고 이때의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니라 엘리트들의 문화가 아니라 민중의 문화다라고 해가지고 그 푸에블로 그 민중의 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무치오게라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약간 좀 유토피아적인 부분이긴 좀 이념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은 낭만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데 뭐 그 시기가 다 그랬죠. 저희들도 그랬듯이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는 가난한 이들의 동네에서 훨씬 생생한 방식으로 보존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실 이거는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가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문화적인 어떤 구축이라는 방향이 탑다운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지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우는 이거는 1960년대 이후에는 가능하거든요. 그 푸에블로 신학 같은 경우가 오늘날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 당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층 문화라는 거, 다시 말하면 밑바닥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푸에블로 신학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통입니다. 적통. 이거는 수많은 그 언급들이 저는 푸에블로 신학의 후계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특히 뭐 월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해방 신학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적인 시각, 그리고 당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민중 신학에 대한 그 Theology of People 또는 푸에블로 신학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민중 신학의 대표적인 그 뭐라 그럴까 방언, 다이얼렉트가 사투리입니다. 민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중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중의 전통 또 나오잖아요. 복음의 아니야 뭐죠? 가우디오 에스페스 기쁨과 희망에 나왔던 그 용어가 또 나오는 겁니다. 민중의 전통의 그 정신, 마음, 활동, 역사, 신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중이란 단어는 역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뭡니까? 미스틱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민중이란 거는 신화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이걸 왜 넣었을까요? 이거구나.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중에 민중신학이 됐든 해방신학이 됐든 이거는 이런 민중신학이나 한국의 민중신학,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푸에블로 신학,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는 해방신학, 이런 신학들을 뭐라고 통칭을 하느냐, 그 컨텍스추얼 시올로지라고 하죠. 맥락화의 신학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보다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읽어나가고 변화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이때의 신의 컨텍스추얼 시올로지는 어떤 안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민중의 신학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을 마련을 해줘요. 근데 일단 라틴 아메리카의 당시 1960년대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큰 모순이 있죠. 이중의 모순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진위계수 자체가 극단적일 정도로 큽니다. 다시 말하면은 빈부격차가 아주 극단적이거든요. 이거는 2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페로니즘이 몰락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사회를 괴롭히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라틴 아메리카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빈곤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빈부격차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컨대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라카토르사라고 해서 14개 가문이 거의 국부의 엄청난 수를 그냥 독점을 하거든요. 14개 가문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귀족? 아무튼 이 사람들이 부를 이렇게 소유를 하고, 반면에 농민들, 특히 인디오 출신들의 농민들은 소정농으로 일하는 그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계급이라는 게 에스니서티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대체적인 계급이거든요. 계급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문제는 통용이 됩니다. 상층부에 있는 게 페닌슐라레스는 뭐냐면은 반도에서 온 사람들, 반도인이에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반도인하면 쌍욕이 되지만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도에서 왔다 하면은 겁나 좋은 얘기거든요. 왜? 이베리아 반도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온 이 사람들, 고급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박상원 시민님 같은 사람들이 페닌슐라레스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스페인 출신들 0.1%의 인구.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라고 쓰이느냐? 스페인 식민지 통솔부주에서 이 사람들, 반도 출신들만이 최고직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밑바닥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실무 담당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끄레올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끄레올은 남미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 끄레올은 뭐냐면은 이렇게 믹스처죠. 믹스처인데 인디오 믹스처죠. 그러니까 일단 이 끄레올이 이렇게 남미 쪽에서도 끄레올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른데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반도 출신이긴 해요. 부모님이. 하지만 태어나서 자란 거는 식민지 출신인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끄레올이라고 부르는데 높은 지위에는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메스티조라든지 물라토. 메스티조는 이 끄레올하고 인디오들하고 혼혈이고 물라토는 끄레올하고 그 다음에 뭐죠? 흑인들과의 혼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근데 노예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밑바닥이 뭐냐면은 아메리카 인디오들이 맨 마지막에 차지해요. 그 이유가 뭐냐? 경제 가치가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위냐? 이 사람들은 경제 가치가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라스카사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미니코 라스카사스고 이 사람이 주교긴 한데 어디 사람이냐면은 도미니코 회에 수사하면서 신부님이면서 어디더라? 아무튼 남미 쪽에 주교였어요. 근데 이분이 끊임없이 이 아메리카 인디오들을 노예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표합니다. 왜냐면은 교회법에 따르면은 같은 동료 크리스찬들은 노예로 삶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전부터 교회법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예수의 신부라든지 도미니코에나 프란치스코에서 미친듯이 인디오들을 기독교와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례를 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 노예로 삶아? 그러니까 라스카사스나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은 인디오들은 굿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노예로 삼을 맙시다 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인디오들은 인간 형태긴 하지만 소울이 영혼이 없습니다. 세례를 줘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카를로스 5세가 개입을 해가지고 라스카사스 손을 들어줘요. 그 다음부터 스페인 쪽에서는 인디오들은 무조건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대체제로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떼거지로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라스카사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인디오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는데 아프리카 흑인들한테는 완전히 날벼락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인디오들은 아예 경제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대접을 못 받아요. 왜? 노예로도 못 쓰니까. 차라리 흑인들이 경제적 가치가 더 있게 되죠. 아무튼 이런 류의 피라미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스페인의 아주 문제죠. 뭐냐? 에스니서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종적인 백그라운드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결정돼 버리는 난리가 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모순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지금도 관찰이 됩니다. 지금도 엘살바도르라든지 중남미 쪽에서 특히, 그리고 브라질 쪽에서 이렇게 살림 체벌하는 게 굉장히 좀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선 정부가 나서가지고 인디오들을 그냥 많이 살해를 해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아마조네스 이렇게 교황청에서도 계속 이렇게 교회 문헌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지금까지 관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숙제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경제적, 구조적 그 정의롭지 못한 이 불의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가 화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 뿌리에 대한 관심이 그냥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게 해방신학이 되는 것이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 문화적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민중신학, 푸에블로 신학이 되는 것이죠. 이 푸에블로 신학을 만약에 궁금하면은 이 아파레시다 문헌이라는 걸 참조하면은, 이 아파레시다 문헌이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잘 안 익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아름다운 문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돼 있습니다. 어디서 번역했냐면 저 맨 뒤에 계시는 기자님이 지금 여기 기자님이신데, 지금 여기에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아파레시다 문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내용이 되게 좋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셀람5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셀람2가 메데인 문서라고 말씀드렸고, 셀람3, 그러니까 3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문서를 뿌에블로가 아니라 뿌에블라, 그렇죠? 뿌에블라 문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5차 그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문헌을 아파레시다, 이거는 브라질에 있는 도시인데 이 문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근데 이쪽에서 요게 이때 이 주교회의를 주관했던 프레지던트, 그 대빵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때 요 아파레시다 그 회의 때 대빵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프레지던트, 의장으로, 주교회 의장으로 이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때 교황님이 누구셨냐면은 누구죠? 베네딕토 16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대판 붙거든요. 이 회의 때, 아파레시다 때. 대판 붙는데, 일단 아파레시다 문헌은 이래요. 그 문화 속에 체화된 신앙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스며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민중들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함, 이런 것들, 그 잠재력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우리의 사모 방법은 이걸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디오들이 유럽식 옷을 입고 유럽식으로 만들어진 성당에서 영어나 스페인어로 된 성가를 부르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해온 그 종교성에 맞춰가지고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그 뿌에블로 신학에서 그 언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이게 통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때 이 양반, 그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주교회의 때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그 남미 주교들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굉장히 말실수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말실수를 하냐면은, 이게 사실 오프닝 스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막 연설 도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식민화에 따라가지고 이런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라스카사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톨릭 신앙을 위해서 많이 해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초를 쳐버리니까 그 주교회들이 남미 주교님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가지고, 그 문헌 보면은, 이렇게 주교회 문헌 보면은 교황님이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개막 강론 하는데 이거를 각주로 빼버려요. 그 아파레시다에서는. 그래서 이게 판본마다 다른데, 예전에 봤던 거 5번 노래인데 지금은 오늘 봤던 거 4번 각주로 해가지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참석했는데 이때 이런 얘기 했어 하면서 그것도 땡땡땡해서 그래서 굉장히 취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파레시다의 정신을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워낙 눈치가 없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올바른 분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두 교황 보면 둘이 사이 안 좋잖아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파레시다 아파레시다에서 표현된 푸에블로 신학의 언어가 이게 얼마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그냥 침윤이 되는지 이걸 보면 아주 잘 나오죠. 복음의 기쁨을 보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파레시다 문헌에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대중신심에 거저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나온 걸 보는 겁니다. 주교들 또한 이를 대중영성, 민중의 신비주의, 또 나왔잖아요. 민중의 신비주의. 이런 표현들이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엄청나게 그 푸에블로 신학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거예요. 민중신학 같은 푸에블로 신학 같은 경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나 그러니까 교도권에 의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해방신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이유는 이걸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사실 고백하건데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야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신학은 진짜 띄엄띄엄 공부하거나 아무튼 종합시험 앞두고 미친듯이 밤새가지고 공부했던 그 정도고, 그리고 그 신부님이 글 쓰라고 생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본 있는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대충 봐도 해방신학이나 푸에블로 신학 자체가 하나의 엔터티, 하나의 실제로는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아까 전에도 확인했지만, 그 예컨대 한국의 민중신학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4세대까지 있다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4세대 같은 경우도 문제의식이 다 세대마다 다른 거죠. 근데 해방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구티에레스라든지 특히 복부 신부님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지금의 복부 신부님을 해방신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서중원 선생인가요? 교수님? 한국계 브라질 분이 계시거든요. 서정원인가? 아무튼 그분이 해방신학 자신데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 성 박사님, 예, 성신학자님. 아무튼 그분 성 교수님, 성 교수님이 좋겠네요. 이 성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복부 같은 경우가 그 민중신학하고 조금 묘하게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한겨레 조영 기자가 이렇게 이 양반이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니까 복부하고 많이 다르지 않나요? 성 교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민중신학 전통에서 가톨릭 신부들은 교계제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복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생태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민중신학의 카테고리로 넣기가 쉽지가 않다. 왜? 생태신학으로 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 이미 저질러놓은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서 용인하는 논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가 좀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제가 해방신학이네, 푸에블로 신학이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복잡한 흐름이라는 거, 그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푸에블로 신학 자체는 초창기 교회에서부터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요. 바오로 6세 교황님 있잖아요.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현대의 복음선교, 이게 제 기억으로는 1972년 문헌으로 기억되는데, 이 현대의 복음선교, 여기 이 문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그냥 뚜렷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르브레 신부님과 같은 디벨롭먼트 에틱스, 그래서 참된 경제란 무엇이냐, 이따위가 무슨 참된 경제라고 하느냐, 인간적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개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물질적으로만 발전한 그걸 개발이라고 할 수 있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는 이게 개발이야? 이런 얘기를 바오로 6세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현대의 복음사에서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문화의 복음화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문화 얘기를 또 꺼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오로 6세 교황님조차도 푸에블로 신학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데 스스로 없었죠. 하지만 해방신학은 굉장히 인식합니다. 물론 해방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본인이 기본적으로 막시즘을 겁나게 싫어했어요. 여기 보면은 사실 교회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는 큰 정치, 복잡한 얘기인데 넘어가서 1980년대 베드로 알베 신부님은 마르크시즘 현실 분석에 반대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행하여질 수 없다는 것. 마르크시즘 현실 분석 따위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거론하는 우리로서는 절대 건들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거다. 그러니까 이 편지 정말 훌륭한 편지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창조적으로 오독을 하셨어요.
이 1980년에 쓰인 그 글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 광고장들이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한테 문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뿌에블라 주교회의에서 막시즘 그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 주교들이 논쟁 어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광고장들이 그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 총장님한테 우리 가이드라인 좀 달라고 그 막시즘 사회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거를 쓰거든요. 이거랑 1977년에 쓴 막시즘과 카테키즘이라는 이 두 문헌 때문에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이 요한 바오르 2세한테 찍힐 대로 찍히는 화근이 되죠. 근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자, 작년 여러분들은 라틴 아메리카 주교들이 막 출간한 중요한 지침 뿌에블라 문헌입니다. 뿌에블로는 민중이고 뿌에블라는 지명입니다. 아무튼 왜 헷갈리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544에서 45번 이 부분에 마르크시즘 분석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가이드라인 좀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는 몇몇 빨갱이 신부들이 있다. 박상원 신부님 같은 빨갱이들이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조금밖에 없고 유럽에서는 좀 더 많은 수가 빨갱이들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박공 신부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사회 분석의 몇몇 방법론이 마르크시즘 분석에서 비롯됐다는 거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 예컨대 경제적 요인, 재산 구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스트럭처 오브 프로퍼티,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구조, 그리고 경제적인 인터레스트, 이해관계, 그 다음에 어떤 계급을 희생양으로 삼는 착취, 역사 안에서의 계급 투쟁, 또는 그 자신의 계급의 이해를 숨기도록 하는 그 은폐 이데올로기 등등등. 이거는 마르크시즘 분석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게 분석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막시즘 되게 좋은 거냐 그랬다가 파문당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역사적 유물론은 일종의 환원주의로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문화, 종교는 이런 환원주의에 보면은 그 에센스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경제적 관계의 영역에 종속된 그러니까 종속 변수 정도로 취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재밌게도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얘기했던 인간학적 환원주의, 한국 번역본에서는 인간학적 활류법? 아무튼 되게 이상하게 번역했는데 엔스로폴로지컬 리덕셔니즘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게 비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통합니다. 이런 환원주의다. 자, 그런데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보죠. 소유재산, 그러니까 소유한 재산, 사유재산인가? 사유재산 같아요. 사유재산의 구조 문제는 이게 아주 미친듯이 하더라고. 사유재산의 구조 문제는 마르크시즘의 핵심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재산의 나쁜 분배. 참 나이반 언어죠. 나쁜 분배. 즉 다른 요인에서 보상되지 않는 그런 분배는 마르크스가 지적하였고 교회가 배척하였던 바로 그 착취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느냐? 마르크시즘 분석, 사회 분석하고 마르크시즘 철학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철학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느님을 다른 걸로 대체를 환치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사회 분석 같은 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얘기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했냐? 마르크시즘 현실 분석에 반대하는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 편지는 마르크시즘 철학에 반대하는 거고 마르크시즘 현실 사회 분석이 굉장히 좋다라고 오히려 이걸 구분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신학 같은 경우보다는 푸에블로 신학이 갖고 있는 매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의미가 되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화가 우리가 일종의 문화를 하나씩 쌓여지는 퇴적층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층들, 그 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교회라는 가톨릭 신자들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시니까 성당에 딱 가면은 한국 성당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약간 장례식 분위기가 되게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필리핀에 유학 갔을 때 그 마르네인 프란체스코라는 되게 유명한 예수의 작곡가 신부님이 저한테 미나 너 한국에서 왔지? 한국의 미사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아 신부님 장례미사 생각나죠? 한국인들은 365일 장례미사를 치릅니다 했더니 막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냉소적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한국 예수회원들이 그 뭐죠 명동성당에서 하는 서품미사 그 딱 갔다 오더니 야 네 말이 맞아. 걔네들은 서품식에서도 울더라. 왜냐면은 외국에서 서품식이 워낙 기쁜 거라서 좋으면 좋지 울지 않거든요. 근데 막 한국에서 누구의 죽은 사람처럼 막 울고 막 제가 막 하니까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의 그 성당 분위기는 이런 비장하고 장엄하고 막 조금만 딱 하면 막 울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애초에 이거는 프랑스 파리 외방 그 문화에서부터 비롯한 거가 예초에 달랐겠죠. 이런 층들이 있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좀 깨닫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회의 주인, 주체로서의 민중의의 재발견. 이거는 뿌에블로 신화뿐만 아니라 해방 신화 역시 마찬가지긴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식민화를 겪었고 무엇보다 이주의 나라. 이게 굉장히 호소력이 많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본론인데 아까 전에 이렇게 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게 라틴 아메리카에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딱 한 나라 빼고 그 한 나라가 어디냐?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피라미드가 절대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97.2%가 유럽계입니다. 유럽인이거나 유럽 출신이지만 조상이 유럽 출신이지만 현지화된 유럽인이거든요. 97.2%. 다시 말하면 인디오들은 2.4%예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 이게 2022년 통계거든요. 아프리카인들은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르헨티나는 백인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데레사 그 정기를 쓴 프랑스의 유명한 지금 오클레르 여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 오클레르 여사가 대데레사 정기를 막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잠깐 가 있다가 돌아오면서 이분이 스페인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놀라운 문화적 경험을 했다고. 스페인보다 더 스페인 같은 나라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일본의 조총련 그쪽 지금은 가면은 깜빵가지만 아무튼 예전에 자유로울 때 거기 가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경상도 문화가 한국의 경상도보다 더 보존되어 있는 게 일본 쪽이거든요. 이게 약간 묘한 그 갈레파고스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진 컨트리보다는 이게 20대 문화가 오히려 그 원본성을 더 갖고 있는 부분인데 아르헨티나가 그렇다고 해요. 그 아르헨티나 이런 걸 보더라도 요거하고 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로피언 인베스티저가 97.2%인데 이걸 보면 딱 나오죠. 이게 왜 아르헨티나가 뿌에블로 신학의 메카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보면 나오거든요. 1870년서부터 74년 사이에 이탈리아 인구가 거의 30만 명을 초과를 해요. 근데 1885년서부터 89년 보면은 1600만 명입니다. 1600만 명. 이게 163만 명이거든요. 누계로에 하면 이게 엄청나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엄마 찾아 산말리에 보면은 아르헨티나 고아가 이탈리아에서 엄마 찾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탈리아 고아가 아니라 엄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식모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엄마 찾으러 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때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구대륙,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신대륙이라고 해봤자 미국 아니면은 팜파스,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로 이주한 누적 인구가 억 단위가에 가까워요. 억 단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르헨티나의 그 많은 백인 인종들이 전부 다 스페인 출신이 아니라 이탈리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부모님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 입장에서는 이주라는 거, 나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거, 이탈리안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이 이주민, 아르헨티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뿌에블로 신학, 한 개인과 집단의 문화적 뿌리를 탐색하는 그 신학이 이분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딱 청했더니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나 과거의 해답이 오늘의 해답이 될 수 없고 저곳의 해답이 이곳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이게 뭔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 속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아무튼 그 질의응답은 나중에 또 갖기로 하고요.